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배우 배용준도 나섰다고 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오늘이 입찰 마감일입니다. 유통 대기업들도 각자 사활을 걸고 나설 만큼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면세점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오늘 생생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작 내수 경기는 소비자들이 돈을 안 써서 안 돈다, 안 산다라고 하는데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고용도 불안한 임시직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한 해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임금은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생 인터뷰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날인데요.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 좋네요. 안 좋았습니다. 예. 오늘 6월 첫날인데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12.43포인트가 빠져서 2,102로 끝났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4.34로 해서 715.73으로 끝났습니다. 거래 시장은 그나마 뭐 장중에 오전장 초반에는 2,100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2,086선까지 밀렸다가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쪽에서는 32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히려 423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정반대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경제지표 부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달 5일 있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5일 날 보게 되면 그리스가 IMF에 갚아야 될 돈 한 3억 유로 정도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뭐 갚아질지 안 갚아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시장을 흔들었고요. 또한 그 yen이 약세로 가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수출 관련주들이 좀 빠진 것도 지수를 뺀 하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나 도와주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예.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게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유발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딱히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그러게요. 결론도 없고 아니라는 결론도 없고 이러면서 계속 불안감을 확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좀 그런 어떤 의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위험이 다시 커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잠재돼 있던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리스가 뭐 디폴트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스가 6월 달 중에 갚아야 될 총 부채가 한 16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놓고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그리스하고 EU 간 채권당 간에.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주 정도까지는 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안 되고 넘어왔던 부분이 좀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3일 날인데 20회 통화정책회의인데 네. 그 전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나가던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메르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뭐 치료약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 치사율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그 방역 당국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신감 자체가 오히려 이제 중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수요를 좀 줄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네. 분석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줄으면 사가는 양이 줄을 거니까요. 그렇겠죠. 그런 얘기 때문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행, 레저주 이런 것들은 또 다 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여행 레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여행하고 또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항공주 아니겠습니까? 네. 항공주가 이제 국제 효과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WTI가 좀 60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익성 악화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좋은 건 없었어요? 오늘 좋은 건 뭐 SK그룹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SKCNC가 SK를 흡사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K자회사의 SK바이오팜이 수면장애 치료 신약이 미국의 3상 뭐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좀 상승세를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흡사성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룹들이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순환출자를 해소를 하고 예. 홀딩 컴퍼니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6월 초반 다음 주가 이제 그 옵션 만기 아니겠습니까? 선물 옵션 만기인데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번 주는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크게 매도 쪽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의 흐름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안한 심리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로 끝날 가능성이 네. 많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오늘 보게 되면 5월 제조 PMI 지수가 나오긴 했는데 50.2로 나왔죠. 그러니까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 쪽에서도 또 통화 완화 정책,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고 본다면 크게 이렇게 매도를 보는 것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시되 약간씩은 좀 주식을 담궈보는 오히려 네. 속된 말로 간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저평가됐지만은 실적 개선에 전망이 좀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다가 네, 좀 그렇습니다. 베팅을 해보면 그리고,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이제 상한폭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도 약간씩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현금, 카드 이런 거는 못 쓴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죠. 유예 기간이 5월 말로 끝나서 예. 이제 전면 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마그네틱 카드하고 그냥 지금 쓸 수 있는 IC 카드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나요? 카드 꺼내 보시면요, 네. IC 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IC 카드고요. 네. IC 칩이 없는 게 마그네틱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겨서 은색이나 금색으로 카드 전면에 있는 그게 IC 칩이고요. 이거 네. 없이 뒤에 검은색 띠만 있는 게 마그네틱 카드가 됩니다. 네, 그 반짝반짝하는 이 스티커 같은 게 좀 붙어 있는 네네. 스티커가 아니라 칩인 거죠. 칩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마그네틱 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못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품 결제는 가능한 거고요. 네. 요 규제를 하는 거는 이 카드를 복제를 해서 이제 ATM기, 그 현금 입출금기에서 카드론이나 이런 현금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하는 그 사기꾼들을 잡자 이런 주의거든요. 네. 물품을 결제할 때는 아직 또 계속 쓸 수 있고요. 번호만 쓰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ATM기에 가서 이 대출을 받는 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바꾸시는 게 낫겠죠. 이게 비용도 들지 않고요. 네. 이게 IC 칩이라는 게 이 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카드만 있으면 그 복제기에 한 번만 싹 지나가면 복제가 돼서 이렇게 범죄에 쓰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마그네틱 카드 사용률은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IC 칩으로 전환된 게 99.8%이긴 한데 나머지 몇천 명 정도 될 텐데요. 네. 지금이라도 좀 보안을 위해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바쁘다 예. 보니까 이제 네. 생각들을 못 하고 그러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만료 기간 지나서 바꾸셔도 되긴 되겠지만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중 자유무역협정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각국의 정부가 정식 서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상무부 부장이 이제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간 이제 친서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절차는 오늘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국회 비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비준까지 되면 발효가 될 것입니다. 뭐 가급하겠다고는 하는데 예. 절차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FTA 때를 생각해 보면은 꽤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중은 그럴 만한 어떤 논란거리들은 없나요? 한미 FTA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이 개방하는 폭을 좀 덜 했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은 양국에서 서로 피해서 네. 이 발효는 빨리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덜 주고 더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언급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좀 더 내준 건 뭐고 덜 내준 건 뭔가요? 정확하게는 덜 주고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낮은 수준에서? 개방을 덜하고 예. 한국도 개방을 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민감한 게 이제 농수축산물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장을 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 FTA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중국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래서 농산물을 굉장히 좀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해서 좀 보호를 많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사과, 인삼 이런 농산물들은 다 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들, 네. 자국의 산업이 좀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제품들, 전자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굴착기,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네.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시작은 됐는데 추가 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는 정식 서명을 하고 나면 없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추가 협상을 벌여서 좀 폭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개방돼 있는 것을 퍼센티지로 이렇게 좀 환산을 해서 보면 네. 중국의 경우에 관세를 철폐를 하는 게 44%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에 44%를 철폐를 한 거고요. 한국은 51.8%를 지금 철폐를 했는데 네. 이 중에 이미 관세가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반도체, 노트북 이런 전자제품들은 이미 관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중국은 38%, 한국은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거는 중국은 한 6%, 한국은 한 10% 정도 네. 요거만 추가로 개방을 했으니까 이게 좀 폭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넓히는 협상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즘에 최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네, 중국인들이 사 먹는 것은 아닐 테고. 이 또 예. 이제 나들이 시즌이기도 하고요. 예. 조만간 또 휴가철도 오고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시즌이긴 합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제가 지금 오늘은 가격표를 지금 보질 않았는데 네. 매달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실제로 수급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는 지금 이제 네. 계절적으로 나들이 시즌이니까 늘어나긴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작년보다 좀 줄어서 수급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한데 예. 그거 이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물건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기는 마트에서도 보면은 네. 캐나다산 삼겹살, 뭐 네네. 유럽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누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입 돼지고기는 59.1%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3.9%가 늘어난 43만 3천 톤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산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이쪽을 통해서 좀 유통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그런 꼼수들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수입이 많이 되면 오히려 공급이 늘어가지고 가격이 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심리적으로 지금
이 돼지고기 소비는 많아지는 시즌이기도 하고 네. 국내산 공급은 줄어드니까 중간에서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조금 좀 마진을 좀 많이 네네. 챙기고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명령 기자와의 시간에서 짚어본 것 같은데 국민 고등어, 그러니까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갈치 이런 네네. 생선 가격도 많이 오른다고 했었죠. 그런 생선들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예. 잡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 돼지고기는 그렇게까지 요동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네, 오르고 예. 예. 있어서요. 네.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 만드는 분들이 다들 걱정입니다. 정부하고 이제 대한한돈협회에서 뭐 예. 지급률을 조정한다든가 뭐 또 삼겹살 외의 것들을 좀 많이 소비하도록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 인하 움직임을 벌이고는 있는데요. 네. 예. 참 아무래도 유통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네네. 수출은 늘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5월 달에 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그 증가율이 떨어져서 얼마나 떨어졌죠? 걱정이 됩니다. 5월 수출액이 423억 9,200만 달러로요. 네. 작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이 굉장히, 2009년 8월 예.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두 자릿수가 줄었다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의 수출이 좀 줄었나요? 가장 큰 게 석유 제품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도 하지만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뭐 유가 하락이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석유 제품 수출 규모가 40.0% 감소를 네.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이 엔저라든가 이런 환율 문제도 있을 텐데 가전, 선박, 또 철강, 자동차 부품,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물건들이 수출이 다들 좀 줄었습니다. 네. 수입도 줄어서 뭐 무역 수지 흑자 기조 자체는 변함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입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예. 5월 수입액이 360억 7,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15.3% 줄었는데요. 그렇군요. 수출이 10% 주는 동안 수입이 15% 주니까 예. 당연히 무역 수지는 흑자가 돼서 6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입 수출이 같이 줄면서 흑자를 내는 거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뭐 수출도 줄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여기는 굉장히 좀 그 관심이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2곳 그리고 중소기업 1곳이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입찰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소비는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2부 생생포커스에서는 치열한 면세점 신규 입점을 하기 위한 신규로 신설하기 위한 경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한 분당 4장의 티켓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연남동 동진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상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장사를 하신 거예요? 작년 2월부터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나요? 골목에 좀 커피숍이나 이런 디저트 카페들도 많이 생겼고요. 한 골목 더 가시면 오히려 좀 더 많이 붐업이 돼서 훨씬 더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 홍대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고. 공인중개사 관계자분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여기 연남동에 가게나 입주 문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홍대가 과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인근 상권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상가 점포를 얻으려는 실 입주자들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홍대나 합정 인근 지역에 비해서 시세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홍대 상권이나 합정, 상수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상권들이 크게 형성이 돼 있어서 상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 임대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이쪽이 외려 저렴한 게 더 장점으로 부각이 돼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동진시장이나 이 연남동 상권들로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동진시장은 임대료 자체는 아주 저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동진시장 연남동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부각되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은 예전 처음 초기 시작했을 때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요. 근데 이 주변에 화교 자본이 조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 연남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 연남동 그 동진시장에 있는 그 블럭이 예전부터 차이나타운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지금 홍대가 권리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적은 소자본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차후의 선택으로 연남동 인근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연남동이 홍대 인근 언저리로부터 점점 더 좋은 상권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네,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연남동 동진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 입찰 마감을 앞둔 서울시내 면세점,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신규 면세점을 세우는 그 입찰이 오늘 마감이 되는데 서울에는 3곳입니다. 장소가 대기업에 2곳이 할당이 되고요.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1곳이 할당이 돼서 모두 3곳이 할당이 돼 있는데 입찰에 나선 기업들을 합쳐보면 20개가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다 마감은 안 돼 있고 또 롯데, 신세계, 현대 이렇게 백화점으로 유명한 유통 대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면세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이신 숭실대 안승호 경영대학 원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3곳의 입찰이 마감이 된다고 하죠? 네. 예, 3곳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고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태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면세점이 운영이 됐는데요. 예. 좀 그게 독점이라는 이슈도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면세점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네. 중소 중견기업에도 그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2개가 할당이 되고요. 중소 중견기업에 1개씩 이렇게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과 또 중소 중견기업이 지금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소 중견기업에는 1곳이 배정이 되고 대기업에는 2곳이 배정이 되잖아요. 네. 이 입지들은 각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시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이제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두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유통기업들은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 다 지금 출사표를 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백화점으로 유명한 신세계, 롯데, 그리고 현대백화점들 다 들어왔고요. 네. SK도 지금 계열사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아면세점 같은 기존의 이제 면세점 강자들도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들 뛰어들 만한 시장인가요? 이제까지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지만, 네. 그래서 모든 거위가 황금알을 낳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면세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롯데나 신라호텔, 네. 이 두 기업이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얼마나 그 두 기업이 두 장악을 기업이 하고 있나요? 인천까지 합치면은 네. 예산 80% 정도 이렇게 오.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도 시장이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이 죽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면세점에 와서 소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그래서 다들 좀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느 정도나 면세점은 좀 매출 신장이 이루어졌었나요, 그동안에? 그동안 약 30% 매년 중국 관광객이 국내 방문이 늘어나면서 네. 매년 한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성장세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네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면세 사업자는 그런 불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난관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 뚫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뚫어야 하는 난관은 뭔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보시다시피 지금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중국 관광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면세점 사업을 놓고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과연 계속 주도권을 잡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경영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정적인 걸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원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쇼핑 강국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만은 또 쇼핑 이외에 어떤 관광의 매력도라든지 네. 이런 데 좀 뒤처진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입장에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내에 있는 면세점들이요. 공항 면세점을 제외하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발달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규모로 따지면 세계 넘버1, 넘버2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이제 그런 사업 기회를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또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데서 가만두지 않겠죠. 자기네들도 그런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면세점 10,000개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상당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인 경우에는 하이난 섬에다가 홍콩 면적의 3분의 2 정도 수준의 면세점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일본은 완공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사치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N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이 관세청에서 면세점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떤 것들을 둔다고 하나요? 한 4가지 부분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나가 경영 능력,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관리 역량,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그다음에 경제 사회 발전 위한 공헌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특허 보세 구역 관리 역량에서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인프라는 이제 입지와 관련돼서 주변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경영 능력과 공헌도에서 아마 갈릴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누가 유리하다라고 딱히 판단하기도 어렵겠는데요? 누가 유리한 걸 안다면은 제가 주식을 샀겠죠. 근데 예. 그러나 좀 몇 가지는 좀 밝히고 싶은데요. 이거 네. 면세점이라는 부분도 이거 산업으로 보고요. 이제 경쟁력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부분,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되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규제도 생기고요. 그런 규제 부분이 잘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규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중소 중견 기업의 제품을 뭐 몇 % 이상 판매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일인 거는 확실하지만 어떤 한날 한시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나가면 전체 면세점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네, 바람직한 일일 수는 있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제품이 종류가 다르다면 사실은 이제 손님이 안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인 어떤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지. 어떤 규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걸 달성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거위가 좀 건강에 좀 문제가 되는 거위의 건강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원장님 이게 또 궁금한 게요.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물건 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 여기에 이게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면세점 사업과 관광 산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 관계가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통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한국 방문 목적의 쇼핑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보면은 사실은 관광 목적으로 쇼핑 부분은 이제 특히 면세점 관광은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떠나는 관광객들에 물어보면 쇼핑이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재방문의 이유로서 쇼핑을 하겠다 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는 뭐냐면 면세점이 하나의 미끼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미끼 상품이 돼서 나머지 어디 뭐 다른 관광 시설을 방문하게 되거나 숙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여기서 관광객당 객단가를 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면세점 나름대로 잘 하고 그다음에 면세점을 노리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분야에서도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는 뭐냐? 면세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 인프라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시고 거기에는 어떤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지지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 시내 면세점이라서 서울에 있는 관광 상품과 많이 연계를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게 또 주목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관광객의 한국을 좀 방문해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씀씀이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회 말해서 그 관광 패키지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점점 개인 관광들 참 한국에 좀 질 것도 많고 볼만한 것도 많구나 이런 개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머지 어떤 패키지 여행과는 다른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쇼핑하러 왔지만 다른 우리 한국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브랜드도 접촉하게 되고 이것이 돌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한류와 함께 묶여가지고 우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곳은 중소 중견기업
몫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예전부터 그래요.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규모의 경제도 있고 그래서 네. 중소 중견 기업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15년 전에 이 면세점 또 특허 관련돼 가지고 네. 한 번 더 했거든요. 예. 그때도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난 그 사이에 많은 기업이 포기를 하고 아, 이제 남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롯데랑 신라호텔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중소 중견 기업도 분명한 것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네. 확실히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예.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이신 숭실대 안승호 경영대학 원장님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집엔자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예, 음성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사철이 본격적인 이사철은 좀 지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사철이 뭐 3, 4, 5월, 좀 빠른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사철이 좀 지났죠. 근데 수요가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월세 전환 물건들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전세 매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수도권 전세가가 48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세가 조사를 매주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0.16%가 올랐는데 그 전주, 그러니까 5월 셋째 주가 0.28% 올랐으니까 네. 전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줄었고요. 다만 신도시하고 수도권은 일주일 전과 비슷하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매주 이게 상승폭이 조금씩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월별로 이렇게 수치를 보면은 매월 최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승하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오를 수가 보니까 최소 있죠? 5천만 원에서 한 예. 1억 정도가 전세값이 상승한다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갈수록 매물 부족하고 공급 부족으로 해서 전세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뭐 저 전세라는 게 뭐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든지 예. 전세를 놓을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될 때 전세값은 안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언제라고는 말씀하시기 어렵군요. 그렇고 지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월세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기는 내놨었는데 그렇죠. 그냥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가 되면은 전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다라는 원칙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임대주택도 뉴스테이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역시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이제 공약으로 추진한 그 행복주택이 뭐 아주 따뜻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올 연말께나 첫 입주가 되는데 이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 송파구 삼전동에서 올 연말께 48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48가구요? 48가구가 전부입니다, 예. 이게. 또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는 네. 그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민간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수익성이 많이 좀 없다. 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월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을 많이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셋집이 월세화되는 거를 좀 전환되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집 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집이 조그만 것도 좀 과세 면적에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세제 같은 혜택을 줘서 전셋집이 월세화되는 걸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월세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요? 월세값 많이 오르고 지금 지난달 그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보면 11,131건이 그 월세가 거래됐거든요. 네. 월세 거래량이 3,700 서울 같은 경우 3,723건 32.9% 올랐으니까 3건 중 1건 정도 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2011년에 뭐 15.4% 현재 32.9%니까 4년 만에 한 114%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월세도 늘어나면서 월세도를 찾는 가구 수도 상당히 좀 늘어나서 월세값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세값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잖아요. 아까 뭐 1억 정도 오르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전세값도 계속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도 또 전세 올려주려면은 그 반전세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전세로 살라 보면은 그거를 이제 월세화로 월세로 돈을 주게 되면 한 6, 7%의 그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은행금리 굉장히 싸잖아요. 3, 4%만 내면 되는데 6, 7%를 내야 되니까 상당히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아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렌트 푸어고 뭐 이 렌트해서 사는 분들의 고통이란 정말 계속 없어지지 않고 심해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게 우리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그 월세로 낸다 하면 네. 소위 말씀했던 대로 렌트프리 수요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것만 들어가는 거 생활비 들어가죠. 또 아이들 학비 들어가죠. 이러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 월 한 4, 500만 원 받아도 저금은 네. 고사하고 쓸 돈도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건 계속 늘어나고 소득은 제자리고. 그렇죠. 예,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택 시장에서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원래 40년이었는데 30년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거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좋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40년으로 정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정부가 30년으로 몸을 박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를 맞게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많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많이 단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1986년 이어서 90년까지 지은 아파트는 한 2년 정도 단축이 되고요. 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한 10년 정도 단축이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구조 안정 평가로만 재건축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라든지 네.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어린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실내 생활 공간 적정성이 평가무에 들어있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네.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도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환영을 하고 나서면 되는데 예. 아닌 경우에는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제 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옛날에 2000년 중반에는 너도나도 이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했다가도 많이 이제 뭐 중단되거나 또 주민들 그 마찰로 많이 늦어진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가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군다나 이제 그 재건축 연한도 많이 단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목동이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어떤 그 동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가격도 상당히 좀 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재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을 예. 의무로 이렇게 하는 비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없어졌죠. 여기 상당히 좀 이제 임대주택도 없어진다. 소형주택도 그 공급을 비율을 폐지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형주택, 그러니까 60제곱미터의 공급 의무 비율을 사실은 폐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인가 85제곱미터를 재건축을 하면 지금까지는 50% 이상을 의무 건축을 했는데 네. 요거 자체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특히 강남권에 중소형 그 아파트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은 상당히 외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제 완화, 뭐 철폐 이런 것들이 재건축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 넣으면 전세난도 좀 사그러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재건축이 활세를 띠면은 그만큼 또 재건축하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나는 수요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그러면은 그게 또 전세난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전세난 다 제2 또 전세난. 그러니까 전세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사서 새로 놓을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전세난은 당분간 유지될 걸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쭤보나 저렇게 여쭤보나 답은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당분간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정부가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택 이런 것들을 많은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민간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주택을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게 신규 분양시장.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좀 호황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하고 지방의 신규 분양 시장은 굉장히 불이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업체들이 땅을 확보하기 전쟁이 붙었는데 뭐 땅 추첨으로 나온 땅들이 보통 300~400대 1치 나오거든요. 또 청약 경쟁률도 보통 200대 300대. 그래서 지금은 뭐는 청약 시장 과열이 상당히 좀 진행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6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정부가 어떤 부동산 시장 이제 정상화가 끝나고 지금은 굉장히 호황이라고 사실은 신규 분양 시장만 보면은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호황이라고 진단하세요?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이상 과열인 적도 상당히 많죠. 수도권의 뭐 동탄이라든지 위례라든지 여기 미사지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대씩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분양가가 상당히 오르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건설업체들이 계약 조건도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올린 데다가 옛날에는 중도금 같은 걸 무이자를 또 해줬지 않습니까? 네. 무이자도 거의 또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포션을 많이 낮춰주기 위해서 계약금을 10%로 낮춰줬는데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적들은 계약금을 20%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분양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활기는 계속될 것이고 전세 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부분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요즘 정규직 일자리 찾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그러니까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상용직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임금도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를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